네, 이어서 3-2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을 통한 Reading Activity가 약간은 제한적이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펙티브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 퀘셔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즉 리딩 수업의 특징은 티칭은 없고 확인만 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읽어냈는지 학습자들의 그 리딩 컴프레hension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마지막 let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Let us now evaluate comprehension questions as a type of exercise by seeing how they fit the four criteria given in the previous sections.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좋은 그 리딩 액티비티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거에 기준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그 리딩 컴프레hension이 repeatedly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배운 그 language 아이템이나 grammatical feature를 네,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그들의 그 스트래티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knowledge를 develop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뭐 기타 등등에 관련된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comprehension question이라는 것이 전반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다라고, 국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습자들이 만나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리딩 머티리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디벨롭드 된 knowledge와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디벨롭드 해야 할 knowledge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각기의 그 리딩 목적에 따라서 잘 적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플러스 strategy 같은 경우에도 잘 적용을 해서 모르는 uncertain part도 내지는 figure out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네, 적용해서 그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첫 번째, 네, 국지적이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Can you handle these language features which are in this passage and other passages?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학습하고 지금 이 리딩 패시지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이미 이전에 배웠다라는 플러스고 지금 현재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미래에도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은 꾸준히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링크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배운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텍스트를 만났을 때 또다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그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은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찾아내야 될 정보와 이해도를 위해서 네, 바로 pay attention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리딩을 읽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집중적인 이해 요소들을 리딩 컴프레hension이 주어졌기 때문에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자가 조금 더 한 센텐스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그렇죠? 연구해보고, 뜯어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유도를 하는 점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comprehension question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어떠한 특별한 리딩의 목적과 그러니까 리딩에서 꼭 우리가 얻어야 하는 리딩 스킬과 그리고 구체적인 스트래티지들을 이제 섞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취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바이라는 분이 이제 그 사지선다형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을 이제 construct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포커스를 준 부분은 디스트랙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선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선지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국어든 영어든 뭘 하라고 하죠? 그렇죠. 리즈닝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세 가지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일반 학습자들이 리딩을 읽었을 때 컴프레hen션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필요한 요소를 꺼내고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지우는 역할들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language feature가 부족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grammatical feature 때문에 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되었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인과관계에서의 weakness 때문에 내가 못했는지 여러 가지 피드백을 그 carefully constructed 한 distract를 통해서 즉 선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꼭 학습자들에게 문제를 푸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선지가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습관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학습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렇죠. 리즈닝이라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되고 이는 이 학습자들이 다른 지문에서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질문이나 내지는 컴프레hen션이 요구되어졌을 때 훨씬 더 높은 컴프레hen션 그 어치브먼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라는 취지를 생각할 때 네, 반드시 오답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맞는 답이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알아서 어떤 그 insightful한 어프로치로 우리가 찍었다. 뭐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러지 않고 리즈닝을 통해서 풀었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linguistic and intellectual problem discussion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distractor를 제거하는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네, 타당한 이유 찾기, 그렇죠. 리즈닝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디스트랙터라는 게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significant, 그러니까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어떤 학습의 능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 language feature를 이 사지선다형으로만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일 학습자들이 바로 이렇게 정답을 찾는 거에 인트레스트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imilar error를 네, 그렇죠. 이제 피하려고 하거나 내지는 피하기보다 이제 이렇게 인트레스트를 디스커버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는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즉각적인 답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 뭐 그냥 답만 맞추는 형식으로 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에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학습자들이 일단 약간 그 avoidance strategy를 쓰게 돼요. 언제든지 무슨 학습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네, 제가 회피 전략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회피를 하려고 해요. 똑같은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싫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거부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리즈닝 할 때도 그걸 극복할 수 있고 치열업 시켜주면서 해주셔야지 이거는 자꾸 너 틀리니까 이건 너 못하는 거야. 이렇다기보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똑같은 말이어도 아다르고 어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좀 심도 있게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ntensive reading exercise의 좋은 점들, 특징적으로 좋아야 한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이 정말 좋은 활동인지에 대해서 그쵸? 두 가지가 링크로 이제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놓은 표를 올려드릴 거니까요. 요거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Teach to Talk Analysis를 통해서도 Comprehension Question처럼 questioning 폼들을 조금 봤는데요. Reading Comprehension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종류의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 타입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pronominal question을 이야기할 건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라고 우리 배웠죠. 5W1H. 이런 question들은 실제 학습자들이 리딩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기가 꽤 간단하고 편한 question들인 거죠.
그래서 네, 토픽 타입에 따라서 뭐 신문 기사랄지 어떤 에세이랄지 그쵸 일기랄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나오고 인물의 일반적인 디스크립션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자, 두 번째, yes or no question. 자, 여기서도 보면 student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writing 스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yes, he does, no, he doesn't 이런 식의 짧은 답변을 하는 거니까요. 저기 1번 pronominal question에서도 write the answer 해야 하기 때문에 writing ability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그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writing과 접목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제가 계속 이렇게 접목을 해서 써놓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서술형 문항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상태에선 별 의미가 없지만 많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저도 많이 좋아하는 퀘스천이긴 하는데요. True or false입니다. 일단 문장을 만들고 만일 false라면 다시 써라 라는 문장을 많이 제가 퀘스천을 많이 내는 편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논지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실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고 점검하는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true or false question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multiple choice sentence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했던 그 question들랑 똑같은 거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그닥 쉽진 않다 만들기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애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점 아까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sentence completion을 통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거는 open-ended question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땡땡 가로 열고 땡땡땡이다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라이팅 작업이 될 때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리딩을 읽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빈칸을 채워야 될 때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그 답안을 쓰면서 학생들의 그 오류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기가 좋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학생들은 exact copies of the students 그쵸? sentences in the passage, students가 아니고요. 미안해요. sentences in the passage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초기 단계에는 이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카피하는 수준이지만 이제 missing word를 찾아야 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가끔은 똑같지는 않지만 passage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템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missing word are not in the passage.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previous knowledge를 가지고서 synonym이랄지 antonym이랄지 내지는 그와 비슷한 형태의 sentence까지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작업들. 자,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sentence completion이라는 것은 네, 가장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4개 정도의 빈칸을 주는데 그때 첫 letter, first 철자를 그 first letter of the word, each word를 줬을 때 학습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본인의 말로 빈칸은 채우겠으나 앞자리를 주니 네, 그 빈칸에 첫 자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letter에 맞는 단어를 생각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의 그 지인분 딸이 지금 대원외고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서 저에게 막 화를 냈어요. 이모 내 말 좀 들어보라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며 왜 선생님은 빈칸을 넣으라고 했으면 읽고 나서 나의 생각대로 넣을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첫자를 제한을 둬서 그 철자를 줌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줄였다며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옵션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렇게까지 난이도 조절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프랙티컬한 액티비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학습자들이 인포메이션을 텍스트로 받았어요. 그걸 다이어그램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자, 여기서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라는 건 꼭 written이 written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written을 읽고서 스피킹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읽고서 그 내용을 썸머리하거나 내지는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몇 가지 특정한
전달 사항이 있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스포큰의 형태로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학교에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엄마가 메시지를 냉장고 자석에 붙여 놓으셨어요. 냉장고 문 앞에 자석에다 딱 붙여서 메모패드에 사랑하는 딸, 뭐 예진아, 학교 잘 갔다 왔니? 자, 엄마가 뭐 너가 오늘 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리스트업을 쭉 해주고 그다음 네가 이걸 다 끝나고 나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꼭 이게 다 뭐 몇 시까지 뭐 그 중에 태스크 중에 하나가 이걸 읽고 나서 엄마한테 단문을 하나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할 건 할머니 집에 잠깐 들려서 할머니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좀 엄마 대신 할머니 뭐 옆집이나 뭐 근처에 사신다면 뭐 그런 식으로 태스크를 줘서 할머니에게 안부를 좀 전해주렴 내지는 뭐 할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해드리렴 이라고 하면 엄마가 할머니에게 저에게 그냥 directly written form이고 제가 말없이 필요한 거라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 뭐, 뭘 먹어라, 뭘 해라 라는 작업을 하면 되지만 마지막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러 가든,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전사라고 그러죠? 전화를 하든 아니면, 직접 가든 그런 인사를 통해서, 스포큰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컴플리션 됐다라는 것이 던 되려면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는 액티비티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실제로 토플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플 시험에서도 인티그레이티드 테스트라는 거 리딩이나 리스닝을 통해서 스포큰이나 리튼 폼으로 바꾸라는 형태의 시험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항이 이러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에서 만든 자체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안에는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시험 문항들을 보시다 보면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생각보다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액티비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실 수업이 있었으면 저도 같이 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트랜슬레이션이죠. 저는 저희 아들에게도 리딩 패시지를 틀린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시키는 편이에요. 하라고 권유하지만 남학생이다 보니까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하튼 저는 일단 해석을 시킵니다. 하라고 요구하고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본인의 국어적인 어휘력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원투원 코리스판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이. 하지만 의역이든 직역이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동사를 표현하는데 약하구나 내지 그걸 알지 아니면 특히나 뭐 관계대명사를 해석을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랄지 본인이 language feature에서 플러스 grammatical feature에서도 grammar feature에서도 본인이 약한 부분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좀 하라고 권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이제 해석식으로 약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어떤 부분이 잘 파악이 됐다 안 됐다 이제 파악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이 네, 프리시스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빼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 장 반 정도의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 반 정도의 리딩을 읽었다라고 치면 그걸 이제 4분의 1쪽 정도의 양으로 우리가 리딩 컴포지션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그 파라그래프를 쪼개서 그 각 파라그래프를 조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메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그런 활동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에게 가져와서 선생님과 같이 쉐어해서 다시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를 4분의 1 분량 정도로 만드는 컴포지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ummary by dilution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챔버 앤 브라이엄이 서제스션 한 내용이고요. summary by dilution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해서 이를 통해서 썸머리를 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이 불필요하다. 근데 그 문장이 왜 불필요하냐면 메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supplemental한 어떤 그 supportive sentence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laboration을 meaning을 delivery하기 위한 elaborative한 그런
sentence나 clause나 phrase나 word인 경우에 그런 부분을 빼서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언어로 바꿔보는 약간의 paraphrasing 같은, 그렇지만 이건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summary by deletion을 과제로 제가 일부 낼 내용이니까 여러분 교과서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네, 그걸 내용을 축약해서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식으로 하시는데, 단 이때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테크니컬 term,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summary by deletion이라는 거는 expression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과제창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각 활동들에 대한 example들을 짧게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es, no question. Is he taller than his brother? Yes, he isn't. No, he is.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리죠? 심지어 그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쵸? 멀티플 초이스 퀘션이 되기도 하고 직접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학습자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no라고 대답하면 부정이 따라가줘야 된다라는 거. No, he isn't. Yes, he is. 이런 식으로 돼줘야 한다라는 거. 자,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true or false 볼게요. Most of them are from Korea 라고 했는데 그 글에는 some이 뭐 다른 데서 왔어요. 뭐 했다라면 여기서 선생님 그럼 most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냐면 학습자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해 준다랄지, 그 다음에 뭐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one, 그 다음에 뭐 another, 그 다음에 the rest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했어요.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지시대명사들과 그 수량 형용사들을 구분할지 못했을 때 헷갈릴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true or false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example 보겠습니다. 네, they are from Korea 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multiple choice sentence로 아이들에게 직접 문장을 쓰라고 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고를 수 있게 해줄 때 A, he is from China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직접 지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sentence completion인데요. 예를 들면 passage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단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내지는 다른 단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요. 뭐 이거는 답이 제가 뭐 일부러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 글을 읽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They should have gone to the school on Christmas because of her.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should have pp, 그쵸? 뭐뭐 했었으면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to the school, 더를 붙였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go to school은 본 목적인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죠? 그쵸?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더가 붙지 않는데 여기서는 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러 간 게 아니라 다른 용물을 보러 갔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려고 더가 썼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크리스마스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용무로 갔다라는 건데 그녀의 무엇 때문에 갔는지를 리딩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뭐 they went to school because of on Christmas because s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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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sentence completion이 본문에서 직접 나오지 않았을 때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one, two, 이 grammatical feature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reading text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그렇죠. 세 번째 단어를 fill out 하려면 이 전체적인 걸 알아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빨갛게 제가 써놨지만 answer differently with a passage despite some idea words not in the passage can answered by learner's knowledge of vocabulary. 그래서 이런 서술형 답안지인 경우에는 조금 그 다른 단어를 쓰더라도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기술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위에 본문에서 찾아 써라 아니면 이와 같은 단어를 의미가 같을 수 있게 유사어를 써라 랄지 아니면 그 아까 그 모 학교에 디귿 학교의 그 시험지처럼 앞에 단어를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몇 단어로 써라랄지 구체적인 서술형 답지는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사이버에서도 그 리딩 수업도 하고 영작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그런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시험지에 대한 답안지를 만들 때 최소 10문항의 보통 서술형 답지에 필요한
그 세부 답안지가요. 6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부가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리딩이나 이제 영어 점수 자체에 대해서 낮게 받게 되니 좀 모티베이션도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급적 조금 더 세부 점수를 줘서 학습자들을 인커리지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센텐스 컴플리션은 이러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는 리딩으로 받은 자료를 읽고서 도식화시키거나 내지는 스포큰 폼으로 바뀌는 형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면에서 지면상으로 바뀌는 것도 그래서 그림으로 바뀌거나 색칠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도 또한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인포메이션 갭 액티비티라고도 불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읽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글을 쓴 저자와 그 글을 읽고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디스팅티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퀘스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다음 아래 차트처럼 뭐 표시를 해라랄지 아니면 지도상 위에 색칠을 해서 어떤 퍼센테이지로 내지는 뭐 물의 양이랄지 뭐 강수량이랄지 뭐 아니면은 뭐 온도랄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면 이런 식으로 체크업을 해가지고 필드 차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지도에다 체크업을 하거나요. 내지는 그냥 구역 지도를 줘서 구역 내에서 길찾기랄지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의사소통을 통한 그러니까 리딩을 통해서 그 리딩 패시지를 하나를 주고서 그에 따른 그 의미 협상을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리딩 컴프레hension은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그룹 액티비티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리딩 속에서 찾아내고 그걸 도식화하거나 그림화하거나 아니면 스포큰화하는 거 전체를 다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외대 학생들이 냈던 리딩 머티리얼을 읽고서 제가 이제 거기에 vocabulary 활동을 했던 거에 대한 답안으로 제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가 이제 세팅을 잡고 main characters, beginning, middle 이렇게 해서 end까지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 information transfer라고 보시면 되죠. 이전 슬라이드는 리딩을 보고서 차트화 시켰다면 이건 스포큰을 가지고 리튼으로 쓴 형태예요. 이러한 형태도 이제 또다시 우리가 라이딩 할 때 배우겠지만 제 렉처 노트예요. 렉처 노트를 제가 빈칸을 뚫어서 이제 온라인 학습이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제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필린더 블랭크를 할 수 있게끔 렉처 노트를 올려드렸어요. 그랬을 때 학습자들이 올려서 과제를 이제 그날 들은 강의를 이제 여기다 쓴 다음에 이제 찍어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listening comprehension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listening comprehension으로만 보기보다 제가 스포큰으로 낸 걸 written 폼으로 본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형태만 그렇게 written 인풋이었던 것 스포큰 인풋이었던 것 뿐이지 아웃풋이 written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한 example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샘플을 올려드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크게 4가지로 comprehension question이 주목해야 될 어떤 요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퀘스천을 주는데 포커스를 갖는 방식엔 여러 가지의 그 스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울렛들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literal meaning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question. 그 다음에 quoting part, 그러니까 quotation을 이용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들. 누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그가 뭐라고 말했나요? 라고 하면 그는 뭐라 말했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are not allowed to look at the text while answering the questions.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퀘스처닝에 대답을 하는 동안에 쓰는 동안이거나 뭐 말을 하는 동안이거나 텍스트를 보지 않고서 답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literal comprehension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팩트 베이스의 답안을 끌어내는 활동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inferencing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 텍스트 자체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학습자들이 inferencing이나 referencing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통한 inferencing이나 referencing을 통해서 답을 유추해내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텍스트의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본다랄지, 그 다음에 그 오거니제이션에서의 그 구조 파악을 해본다랄지, 그 다음에 determine the writer, 그러니까 그 라이터를 쓴 죄송합니다. 글 저자의 그 태도나 관점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생각이 드러나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성격들을 파악해 보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ause and effect나 다른 conjunction relation을 통해서 이러한 inferencing은 가능하다. 이러한 종류의 questioning이 요지로서 우리가 학습자들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 extended after reading activity와 연관된 question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 글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문제를 푸는 방식의 대안책으로 적용을 해본다랄지, 자, 내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적용을 해보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이 이루어진다랄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텍스트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그 외부에 있는 그 텍스트 밖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매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구간을 범주를 넘어선 그 이외에 연결되고 내지는 연장된 선상에서 그 주제를 더 논의하고 파악하는 종류의 퀘스천들과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 자, responding critically to the text. 우리가 그 questioning의 맨 마지막 그 teacher talk에서도 보면 evaluative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evaluative한 perspective를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동의하느냐, 비동의하느냐, 아니면은 당신은 이걸 어떤 식으로 비판하겠느냐. 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관점으로 본인의 의견을 clarifi하고 express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 난도의 가장 높은 수준의 글쓰기 이후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제 비교 분석하고 글을 통해 어떤 판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평가적인 자세와 비판적 라이터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사실 글을 읽는 것이 어떤 팩트를 얻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이지 않았던 내지는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주관적인 많은 그 체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리딩을 하는 거고, 이러한 퀘스처닝을 주어줌으로써 다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재정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맷을 볼 수 있는 거죠. 가시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듯 학습자들의 그 상황별, 그 다음 수준별,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인 레벨에 따라서 퀘스처닝은 달라져야 하는데요. 이를 6단계로 그 thoughtful processing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이 블룸스 텍사노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starting from the least demanding, 가장 최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거죠, 학습자에게. 그냥 지식 자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합성해보고 그 다음 이후에 그렇게 합성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평가죠. 분석 평가를 하는 것까지 가능한 그 단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다음 표를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표는 또 제가 그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요.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되어지는 표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레슨 플랜 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자들이 읽었을 때 제일 첫 단계가 knowledge입니다.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에 관련된 knowledge related critical thinking이고요. 두 번째는 comprehension이에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interpret 하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describe 하라는 거, explain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ummarize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translate 하라는, 즉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단계 과제를 냈고 오늘 2단계 과제를 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늘려볼 거예요. 제가 4단계를 먼저 해봤던 이유는 지금 analyze 해갖고 analysis에서 4단계죠. 제가 첫 번째 과제로 analysis를 딱 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왜? 1번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번, 2번이 기반된 3번, 4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또한 반면 느꼈던 것이 있으실 거예요. 아하, 우리는 많은 걸 경험한 학습자였는데 이제까지 학교에서 요구된 게 1번, 2번, 맥스 3번까지였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이 수업은 4번, 5번, 6번을 통한 우리가 끊임없이 디벨롭하는 띵킹 스킬을 키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제가 다시 4번 과제를 다시 내드릴 거거든요. 최대한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내려다가 다음 주에 추석도 끼었고 하니까 그때 이어서 좀 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조금 길게 내드리는 식으로 여유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과제가 한꺼번에 나갈 거니까 네, 한번 좀 길게 여유를 갖고 애널리시스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다시 3단계로 돌아가면요.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 이해했다면 나한테 보여줘봐. 너의 말로. 그렇죠? 그래서 3단계가 제가 무슨 숙제를 내려고 했다고 했죠? 그쵸? 그때 티처톡을 여러분의 말로 바꿔보세요 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이게 3단계예요. 여러분이 배웠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티처톡을 변형해서 어플라이 해봐라.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분석해보면 당신의 티처톡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타픽과 새로운 활동을 같이 조별로 신세사이즈 하는 거죠. 그러면서 1, 2, 3, 4가 통합되어야 5단계가 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면 이밸루에이티브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1단계에서 6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레슨 안에 잘 고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텐시브 리딩이 이번 학기 중에 가장 넘어야 될 큰 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길죠. 그냥 수업처럼. 그래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이 챕터 3 같은 경우는 길게 진행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 좀 힘드실 거예요. 좀 잘 견뎌주시면 좋겠고 잠시 쉬셨다가 3-3차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